S&P 500이 지난 모험부터 말씀드렸지만 2% 이상 빠진 하락한 게 네. 96일 여기 있는 이 96거래일 동안 한 번도 와, 없었다. 이렇게 강한 적도 참 대단하다 이제. 이게 이런 그 좁은 흐름에서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건가? 결국 음, 이 구성 종목 상승의 어떤 그 종목 수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이제 영향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 요런 그 쭉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러고 있는데 이 BTIG라고 하는 곳에서 S&P 500에 대해서 조만간 테스트에 직면할 것 같다. 아, 그래서 이게 테스트면 조정 아닙니까? 조정?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에 어, 대한 그 테스트에 직면할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어, 그 올해 들어가지고 전주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음, 또 그다음에 그러면 전주 저점 아래로 크게 하락할 수 있는지 이제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는 자, 여기가 이 되게 좁은 채널 이렇게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박스권.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면서 채널 상단을 이렇게 터치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내려왔으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음,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와주면 뭐 좀 괜찮은데 이런 상황에서 봤던 그 채널 하단 그걸 깨고 내려가는지 어떤지 좀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앞서 이제 1월 4일 이후 처음으로 이제 3일 동안 하락했다. 여기 지금 하락을 하는 이 3일 하락했죠. 저번에 이제 이틀 하락하고 계속 반등이 나왔는데 3일 하락했어요.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작년 11월 이후로 51선을 터치를 안 하고 계속 그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다 이거죠. 어, 그런 모습인데 다만 중기적으로 약세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작은 뭐 조정이라 해봤자 이렇게 약간 작은 얕은 조정 정도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 블룸버그 기사에 소위 말하는 이 보시면 시장 그 불마켓이 아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그 고갈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그 연준의 그 준비금 레포 고갈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면 돈이 이제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석유 재고가 감소하는 그 감소가 이제 그 거의 끝나는 가는 부분.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아마 이제 일본 BOJ가 금리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딱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쫙 그 일본에서 빠져나가 있다가 돈이 일본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꽤 커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일부 자금들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회수에 대비해서 시장이 이제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앞서 봤던 그런 좁은 흐름에 있어서 여기 이제 인포텍 IT가 S&P 500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저번에도 그랬지만 50%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550%까지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데 S&P 500 내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그 S&P 500의 배수가 거의 30배죠, 그죠? 예상 PR이 거의 30배입니다. 30배. 포워드가. 음, 네. 근데 이 30배에 가까운데 12개월 그로스 성장, EPS 성장도 뭡니까? 성장이 27.2니까 거의 똑같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배수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는 거는 결국 뭡니까? 얘를 보는 거죠, 얘를.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중요한 게 성장이 중요한 거. 얘가 중요한 거죠, 얘가. 성장이 이제 유지되기 때문에 지수가 유지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성장의 기반에 보시면 빅텍이 지금 그 프로핏 마진이 23.4%, 어, 그 나머지에 대비해서 두 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빅텍이 비싸도 마진도 높고 성장도 높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 향후 2년간의 예상 매출과 수익, 소위 말하는 여기 이제 EPS 그로스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걸 보면 빅텍이 지금 여기 요 구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 매출 성장은 뭐 아주 이렇게 10% 초반대지만 전체가 EPS 그로스가 20%입니다. 꽤 높은 속도죠. 뭐 엔비디아는 이제 넘사벽으로 이제 완전 이제 다른 곳에 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아마존이 이제 EPS 그로스가 그 내년, 그러니까 향후 2년 동안 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아마존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균형 상태. 구글도 뭐 조금 적지만, 근데 애플이 보시면은, 아, S&P 500의 나머지 것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매출과 이제, 그래서 거의 이 빅텍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런 흐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빅텍 같은 대형주나 소형주 간에 이 흐름은 이런 그 갭이 지금 한 23%가 차이 나는 게 뭐냐면 200일선 이상인 그 종목 S&P 500의 수는 75%입니다. S&P 500에. 러셀 2000은 지금 52%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이제 밀리고는 있지만 갭이 23%나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죠. 그죠? 음, 이 방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금리가 가장 10년물 금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금리가 떨어질 때 같이 급등했다가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러셀은 힘들어지고 그래도 이제 금리에 좀 뭐라 그럴까 영향을 덜 받는 빅텍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데에는 당연히 아, 그러니까 러셀 같은 경우 이제 돈을 못 버는 테크주가 많잖아요, 러셀에. 아이오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더 민감해서, 지금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요 차이가 뭐냐면, 그, 빅텍의 롱과, 그 다음에 non-profitable, 돈을 못 버는, 테크를 숏한 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그 수익성이 없는 기술 주식이 빅텍에 계속 밀리고 있는 게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금리 때문이다. 10년물 금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금리는 최근에 어떤 모습이냐? 뭐 그 TLT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TLT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6월 이후로 여기 보이는 작년 6월 이후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데드크로스 발생하고 4개월 동안 이게 지금 한 20%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빠진다는 말은 금리가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똑같이 이렇게 20%나 빠질 거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채권 투자에 좀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금융시장이 잘못됐냐 그건 아니고요. 세인트루이스의 그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보시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이후로 가장 낮은 즉 이 말은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내려야 하나 뭐 이런 의문까지 들게 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상당히 좀 조용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GTC에서 뭐
일단 이제 그냥 느낀 것만 이야기하자면 앞서 이제 왜 주가가 처음부터 오르지 못한 거는 스펙 공개 외에 새로운 거는 이제 새로운 게 없었죠. 그죠? 그런 게 좀 있었고 다만 그렇지만 그 경쟁사 대비 이제 월등하다 보니까 AMD가 이제 완전 찌그러지는 더 찌그러지는 모습인 것 같고 어 다만 그 칩 설계에 있어서 그 프림에서 뭐 그 이야기 한 부분에 이야기 한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 저기 뭐죠? 리소그래피 관련해서 그 이야기 한 게 있었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이제 그 웨이퍼 한 장당 최대한 그걸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칩 설계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물리적 한계에 이제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이제 커지면서 그 그림 사진에 뒤에 사진에 보이겠지만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어요. 거의. 더 이상 이제 그걸 더 이상 사이즈를 키우지 못하니까 성능이 추가로 막 그 올라가기에는 하나에다가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좀 보였고, 그다음에 그 두 개 다이에서 그 그거의 고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그러다 보니까 중요시한 게 NV링크 스위치 칩이죠. 요게, 아, 결국에는 그 연결을 통해서 어, 물리적 한계를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HBM 컨트롤러의 그 기술에 이제 어떤 우위를 이제 가져가는 거고, 결국 앞서도 이제 경쟁사 대비 월등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 AI 관련 해자를 더욱 강력히 공고히 했다. 다른 데랑 뭐 그래서 JP 모건인가요? 뭐 거기서 이제 한 세대 앞섰다. 하나 더 한 세대라 그랬나? 한 단계 더 앞섰다 그랬나? 그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뭐 한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막 5년에서 10년 앞섰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일단 그런 상황 전체적인 느낌은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이 최적화 시킨 거, 뭐, 그 다음에 HBM 컨트롤 이슈를 해결하는 문제, 뭐, 요런 게, 그래도 좀 볼만했고요. 또 하나는,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젠슨 황, 이분이 이제 뭐, 공대니까, 이제, 기술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힘없이 그냥 2시간 동안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 용어를 그렇게 그러니까 AI에 대한 뭐, AI 칩에 대한 뭐 아니면 AI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그러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 용어를 거침없이 뭐 엄청난 그걸 사용하면서 하는 이게 아마 사람들이 듣기에는 와 정말 감동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정, 리더십 뭐 이런 그러니까 보면은 뭐 깊이 있는 내용을 몰라도 저 사람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데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체적 전체에 관련된 내용 이거에 있어서 이제 뭐 칩 내용도 다 알고 NV링크 아까 그 스위치 칩 이야기도 했고 어, 그 그레이스 블랙웰 200 슈퍼칩 CPU 하나에 GPU 두 개짜리 요 뒤에 사진 뭐 보면 될 것 같고 72단 그 서버 뭐 그다음에 인피니밴드가 이제 800G죠. 800G로 이제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뭐 프리미엄에 했던 이제 님 추론과 관련된 이제 요것도 중요했고, 옴니버스 클라우드, 이 뒷단에 이제 이 플랫폼으로서의 그 이야기,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러니까 이 GB200에 대한 그 블랙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게 칩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게 이 밑에 게 좀 뒷받침되는 부분인데, 결국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그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는 결국 AI 파운드리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요 그림이 뭐 파운드리 서비스는 팔란티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 고객이 그냥 그 너희들 어떤 장비 없이도 자기들이 엔비디아가 그 사전 훈련된 모델을 또 모델이나 뭐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개발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이걸 직접 그 구현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옴니버스 클라우드에는 그 자율 로봇, 뭐 자율 로봇이죠. 뭐 자율 오토노미스 로보틱스 부분하고 그걸 통해서 AI를 산업 현장에 이제 침투시켜 갖고 또 이제 뭐 하는 부분. 그래서 그 그룹 이야기나 그 다음에 제슨 토르 칩 요것도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옴니버스 클라우드 관련해서 비전 프로 뭐 이야기한 건 앞에도 이야기한 거 했으니까 뭐 이런 건데 그 이 중요한 거는 그 성능 향상을 막 그 전체적으로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지표 중에 성능 지표 중에 구체적인 전력 양이나 어떤 그 LLM 구동시 지연 시간. 근데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인피니밴드를 연결하는 이걸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 이, 그 GPU 기반의 그 AI 칩은 CLX를 거의 쓰지 않죠. 엔비디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MD가 워낙 많이 써서 연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지연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HBM 컨트롤 아까 관련해서 NV링크 관련해서 AMD 그 MI300하고 비교했을 때 메모리 크기는 동일한데 메모리 속도가 이제 훨씬 빨라지는 그 그게 이제 그 AMD를 조금 이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문제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전체적으로 뭐 성능이 좋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아까 요 그림도 봤으니까 그냥 뭐, 휴머노id 로봇 이런 건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간다. 뭐, 이걸 거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NIM, 님과 관련된 결국 이 서비스는 엔터프라이즈용이죠.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쓸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와 관련된 AWS나 델이나 뭐 여러 기업이 언급이 되죠. 어도비, SAP, 클라우데라, 뭐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 뭐 이런 기업들이 언급이 되면서 이쪽을 쓰는 그러니까 앞서도 그랬지만 AI 파운드리 같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TSMC 같은 그런 역할과 같다.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가 아니라 AI를 이제 해주는 파운드리다.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면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젠슨왕이. 이런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뭐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NVAI 엔터프라이즈 5.0하고 이제 통합을 통해서 이게 지금 쿠다를 넘어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가는 거거든요. 통합 플랫폼으로. 그런 것도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가 이걸 따라잡기도 어렵고 복제하기도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 버린 거죠. 하드웨어 수준이 아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통합됐기 때문에 이게 또 좀 중요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 앞서 30배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추론에서 30배고, 학습 트레이닝에서 이제 4배거든요. 그게 보시면은, 에, 이게 이제 뭐, 현재, GPU, 원래 8,000개 들어갈 거. 그러니까
1.8쪽의 파라미터 모델을 훈련하는데 8,000개 들어갔는데 2,000개니까 요게 이제 4배, 4배죠. 4배, 4배 향상됐고 전력도 15메가와트인데 4메가와트니까 이렇게 좀 이제 뭐 그다음에 추론과 관련해서 30배다 뭐 호퍼 대비해서 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예, 소위 말하는 20페타플롭을 달성했다. 그래서 1000배가 이제 한 8년 동안 이렇게 1000배가 이제 향상됐다고 하는데 블랙웰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 그 부동 소수점 데이터 그 4비트짜리 로 계산을 하면은 뭐 그 소위 말해서 그 4페타플롭에서 20페타플롭까지 5배인데 이것도 이게 좀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페타플롭 포와 관련된 요거도 이걸 언급하는 것도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또 뭐 전문가가 뭐 뭐라고 하는데 요건 잘 모르겠어요. LLM 구동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 같은데 요것도 좀 의구심이 있는지 요건 이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던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요게 늘어난 건 5배가 늘어난 건 뭐 이렇게 자기들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요. 앞으로 한 2년 남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결국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기반으로 뭔가가 운영되는 거예요. 뭐 정부의 어떤 시스템도 그렇고 기업의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엔비디아 기반으로 운영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 전략대로 해서 모든 기업, 모든 서버린 모두가 다 쓰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이 중요한 게 이제 NVLink 스위치 칩 이거가 어, 결국에는 IO 그 데이터가 이제 입출력과 관련해서 이게 AI 칩은 이게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더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결국엔 IO 성능이거든요. 인풋 아웃풋에 이제 이거에 가장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칩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 칩의 안에도 연산 기능이 들어가고 모든 GPU 그다음에 또 다른 GPU와 동시에 이제 GPU끼리 최대 뭐 빠르게 이제 접근 속도로 컨버세이션이 되는 뭐 이런 걸로 이제 되는 거라 그냥 GPU 칩도 그렇지만 이게 이 부분이 향후에도 결국에는 미세화를 더 못하고 크기에 이제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들 AMD를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제 예, 과거식으로 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칩을 뭐 쪼개서 이제 연결해서 써야 되잖아요. AMD처럼. 네. 하나에 쓰는 거는 뭐가 좋은가 하면 하나에 쓰면은 따로 연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의 전력도 덜 들고 하는데 이제 물리적 한계에 거의 칩 자체가 도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리소그래피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미세하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좀 더 이 성능이 이제 많이 좋아진 게 더 좋아 보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WS랑 협업하는 내용 이렇게 제가 뭐 적어놨는데 뭐 크게 많이 중요하진 않는 것 같고 다들 블랙웰 GPU 플랫폼 다 이제 클라우드에 다 도입하는 거죠. 그 정도만 뭐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자기들 AI 슈퍼컴퓨터에도 이제 어, 지, 그, 얘를
구축을 하면서 자체 뭐 AI나 AI R&D까지 뭐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3사 다 해야 되죠. 이건 클라우드니까 내가 그 고객이 이 소위 말하는 이 엔비디아의 이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줘야 되잖아요. 비싸더라도. 한 번 쓸 때마다 이게 가격이 비쌀 거 아닙니까? 사양이 네네. 높으니까. 어, 그러니까 각 3사는 다 도입을 할 수밖에 없긴 해요. 이게 없으면 다른 데 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 애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다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구글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뭐 AI 개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랙웰을 채택하는 그레이스 블랙웰을 채택을 하게 되고요. 그 클라우드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님모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JP 모건에서 이제 한두 단계 앞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은 앞서 그 제가 이야기했던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그 1940달러의 행사 가격에 콜 옵션이 몰렸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많이 사는지 이걸 사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욜로 크라우드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더블이죠. 그러니까 더블 이상의 베팅을 금요일 날 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 옵션 열풍이 거품 우려를 이제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기조연설, 그러니까 GTC에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발표 내용에서 건질 게 없으니까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거의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걸 저렇게 베팅한다는 거는 미친 거 아니에요? 됩니까? 그게? 두 배가? 그러니까 2배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프리미엄 가격이 싸니까 거기서 음, 조금만 오르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싸게 사서 어, 변동성이 클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제 예. 주가가 뭐, 좋아가지고 10%막 이렇게 오르면은 저 외가격, 아주 외가격에 있는 그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뭐 국내식으로 말하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옵션이 뭐 갑자기 이제 10,000원 넘어가는 거죠. 5배, 6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긴 음, 한데. 지금 반대잖아요.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 뭐,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하여간 좀 무모하지만, 그, 엔비디아에 대한 좀 변동성을 보여준 그림이 아닌가. 예, 그렇게 이제 관심이 큰 건데, 이사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런 완전히 지금 거의 외과 아닙니까? 그렇죠. 저거는 예. 그냥 진짜 뭐, 이런 거죠. 꿈을 잘 이게, 꿨나? 뭐 그 복권식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몇십만 원 이렇게 사보고, 몇십만 원 없으면 날리는, 말고, 예, 뭐 예, 이런 거 예, 아니면 안 하죠, 보통. 예. 아니면 뭐, 미리 내용을 알아야지 뭐 자신 있게 할 텐데, 하여튼 뭐 요건 망한 거니까. 데이터 센터가 거의 AI 서버하고 연결되는데, 이 델, 오로라는 데서 뭐라고 했냐면, AI 서버 시장이 연평균 30% 성장할 걸로 이제 이게 실현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추론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닝보다 훨씬 커질 텐데 작게는 5배, 많게는 10배 정도 더 커질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음, 어차피 트레이닝 인프라는 뭐 최신 엔비디아 GPU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빨리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추론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 이걸 쓰려는 사람들이 쿼리당 그 어떤 답변 시간을 1초 이상 단축할 수 있다면은 어, 칩을 업그레이드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면은 더 좋은 GPU를 쓰겠죠. 왜냐? 사용자는 버벅거리는 거 싫어하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ASP가 한 연평균 20% 이상 이렇게 올라올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이 GPU 유닛당 그로스 레이트가 한 30%를 예상하는데, 현재 그
마케트의 컨센이 25년이 20%거든요. 만약 30%까지 올라온다면 주가가 뭐 그것만큼 더 반영시키겠죠. 그죠? 자, 그다음 앞서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 이야기할 때 왜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냐? 서버 전체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가 지금 어제도 제가 그랬지만 엔비디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트워킹 쪽을, 엔브이링크 스위치, 이쪽 부분이 해자가 되고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묶어서 팔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그 B200에는 B200에서는 현재 같은 게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가 어떤 거냐면 메타를 기준으로 보면은 메타가 H100을 쓰는 데이터 센터가 두 대가 있는데요. 네. 두 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네트워킹 인프라를 사용해요. 하나는 그 엔비디아 전체를 들어가는 풀스택으로 들어가는 멜라녹스 스위치가 포함된 이 풀스택으로 그 HBA를 구성해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고요. 하나는 뭘로 돌아가냐면 뭘로 연결했냐 네트워킹을 브로드컴 칩으로 구동되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스위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하나는 완전 엔비디아 거 전체, 하나는 GPU만 엔비디아고 나머지 통신은 브로더컴이랑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또 그 한쪽에 자체 반도체가 들어간 그 시스코 스위치,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성능이 동일하대요. 차이가 없대요. 어, 그러니까 통신 간의 어떤 큰 차이를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이 전체를 쓰기에는 뭐 차이를 못 느끼니까 그렇게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블랙웰 GPU는 현재 지금 보시면은 이 대량 배포할 때 이게 880기가 이더넷 ROC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RDMA 오버 컨버저드 이더넷이에요. 뭐 약자인데,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B200에는. 그러니까 즉, 음, 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지 않으면, 좀 속도 면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게,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한테 좀 이렇게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음, 요거에 있어서. 그러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그렇고, 뭐 시스코도 그렇고, 뭐 약간씩, 어제 또 마벨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최신 칩에는 그 PCI 이더넷이 아니고요. NV링크에다가 인피니밴드, 이거 연결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만약에 요게 PCI 이더넷하고 바로 요거를 갖다가 이걸 요렇게 붙여갖고, 앞서 이제 메타가 다른 데 운영하는 거, 그렇게 붙였을 때 속도를 제한하게 되면은, 속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서버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속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좀, 엔비디아가 뭐, 좋게는 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뒷단에서 이제 저렇게 약간 장난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브로더컴이 좀 우려사항이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일단, 메타는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게 싫으니까, 어, 자기들은 개방형 아키텍처를 계속 옹호한다고 해서, 어떻게든 이 최대한 속도가 빠른 걸로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 하겠죠. 서버도 주문을. GPU는 저걸 쓰더라도. 그래서 요건 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뭐, 엔비디아의 속셈이 좀 더 이제 잘 먹혀 들어갈지, 요건 음, 실제 나와보고,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속셈은 이제 뻔히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오늘 뭐,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가 있던데, 셀레브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AI 칩 스타트업인데, 이거 오래된 건데, 이게 이제 세 번째 건데요. 세 번째 건데, 이게 지금 트랜지스터가 4조 개, 뭐, 그다음에 H백이 800억 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5배 차이 나는 거죠. 5배 아니라 50배 차이 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엄청난 속도 125 페타플롭이래요. 엄청난 그건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이게 그래서 안 먹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 크기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크기가 이만해요. 요게 요 밑에가 이제 GPU 만 이거 다 연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다 붙인 것 같은데 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음, 이런 큰 걸로는 그냥 잠깐 누군가가 이제 최신이 아니라 엄청난 스펙을 낼 때 잠깐 가져다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그 효율성, 이런 가성,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막 엄청난 엔비디아보다 좋은 칩이다, 뭐 막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게 엄청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은 앞서 이제 채팅창에도 누가 스플릿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제 딱 한 십몇 분 동안 이야기하다가, 크레이머가 자꾸 옆에서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스플릿 할 건지, 이제 하는지 막 음, 많이 물어봐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젠슨 왕이 약간 당황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그냥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과거 주식 분할 언급하면서 그냥 we will think about it 그냥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는 할 수 있다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앞에 앞에 내용을 보면 다 자기 제품에 대한 소개거든요. 자기 네. B200에 대한 칩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크냐면 어제 물리적 한계만큼 키운 거거든요. 그 칩 하나를 이제 물리적 한계만큼 키운 건데 그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오히려 물어본 건데 일단 형식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 제가 느끼는 그 전체 영상에서 느끼는 바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약간 미안하기도 했겠죠. 이제 그런 거 안 물어볼 것처럼 이제 아마 사전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음, 여기 하든 안 하든 저도 그냥 치폴레 정도 가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900인데 뭐,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음, 황제주 이렇게 돼서 하는 것도 음, 나쁘지 않다는 생각. 괜히 다우지수 가서 이제 헤매지 말고. 이건 나중에 궁금하시면 CNBC 가시면 이제 거의 메인 타이틀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1100인데, CNBC에서 뭘 해놨냐면, $1,000 이상짜리 또 다 모아놓은 그 그래프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1 그러니까 목표 이제는, 주가, 예. 예, $1,000 미만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11개인가? 11개를 이렇게 보여줬나? 하여튼 이렇게 음, 보여줬어요. 네, 하여튼 그거고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가격이 한 3만에서 4만 사이. 요것도 3만에 4만도 이제 그 프레이머랑 이야기할 때 가격도 물어보니까 이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음, 호퍼가 한 2만에 3만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은 올라가긴 하죠. 근데 성능 대비는 그렇게 안 올리는 것 같고 여기서도 중요하게 보는 게 NV링크 지원 시스템. 이게 이제 해자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AI 추론의 궁극적인 열쇠는 NV링크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에 응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좋은 이유 3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일 누구보다 빨리 이항영 위원님의 전일 장마감 시황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밤 장우석 부사장님의 미주미 주도주와 안동우 이사님의 미주미 매운맛 주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려 300개 이상의 응원회원 전용 특강 영상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의 응원회원이 되어보세요.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CEO의 어떤 커멘트로 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HBM 3E에 대한 AI용 메모리죠. 이거가 올해는 매진이고 그다음에 25년은 이미 대부분 할당됐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규모 면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1월 100 밀리언 달러스의 매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한 10분의 1 정도 될까 하는 느낌이 든데, 그러니까 규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그 상징적인 거는 하이닉스하고 동일한 스케줄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런 거죠. 만약 이게 풀로 이제 그 공급량, 그러니까 생산 캐파를 다 이제 엔비디아한테 팔당하고 나서 만약 HBM이 모자라서 뭐 H200이든 뭐 B200이든 이런 엔비디아 AI 가속 칩을 못 만든다. 그러면 뭐 삼성 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삼성은 25년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HBM이 모자라지 않는 이상,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블랙웰 GPU 아키텍처 베이스드 AI 시스템에 여기 3E 컨텐츠가 33%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제 꾸준히 이제 GPU당 늘어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회사가 이제 잡고 있는 거고 그 말은 엔비디아가 일단 오더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25년까지 수요까지 전부 잡아놓은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EO가 한 말 중에 AI 서버 수요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HBM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또 DDR5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SSD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게 이 수요로 인해서 이쪽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디램이나 낸드 뭐 이런 쪽도 가용성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가격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24년 수요 중에 기존 디램이 한 10% 초반이고요. 낸드가 한 20% 초반 증가할 수 있다고 상회할 수 있다고 이제 언급했기 때문에 즉 수요보다 공급이 밑도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그러니까 가격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수요와 공급 간의 이야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이야기 때문에 오늘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어,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또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고 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프리미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뭐 반도체 사이클상 뭐 이렇게 주기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어떤 디서플링 약간 이렇게 뭔가 이제 명확하게 정해놓고 이제 한다고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이클 평균 투자를 매출 대비 35%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지 무작정 막 잘 팔린다고 거기다 대고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 그래서 HBM 생산 확대가 전체 D램 점유율 그러니까 HBM 생산 확대는 어디까지 할 거냐? 전체 D램 점유율 자기들 D램 점유율 수준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렇게 보면은 뭐 HBM 자기들 점유율도 D램 점유율이 지금 얼마죠? 저기가 한 30, 뭐 한 20 되나요? 뭐 하여튼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D램 점유율만큼까지 이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미리 자본적 지출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뭐 완전 또 공급 과잉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HBM은 엔비디아 GPU의 옆에다가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딱 거기에만 쓸 수 있는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징에 딱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거지. 만약 엔비디아 GPU에 맞게끔 이제 설계된 HBM을 AMD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범용으로 뭐 얘가 이제 뭐 마이크론 그 HBM을 가지고 그걸 떼고 뭐 하이닉스 걸 넣거나 뭐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 방식으로 뭐 CPU는 여기 있고 뭐 D램은 여기 있고 뭐 SSD는 이쪽 거 뭐 아무거나 끼워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이런 그 과감하게 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산도 안 되지 않냐. 통제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통제가 좀 되는 느낌이고, 그러면 음,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 무작정 이렇게 옛날에는 뭐 많이 만들고 막 생산을 했는데, 목표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디램 업체, 반도체 업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애널리스트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딱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뭐, 오버캐퍼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개선되는 것도 이제 예측이 되고요. 전체적인 예측 가능도 되고, 현금 흐름도 개선이 돼요. 왜냐면, 뭐, 막 투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자본적 지출로 인해서 그 현금이 그냥 중간에 확 사라지는 그런 게 없이 현금 흐름 개선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향후의 경로가 명확하게 보이는 길로 가게 되면은 애널리스트가 여기서부터 2배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젠블라트가 높게 준 것도 그거인가 싶긴 한데 일단 2배도 가능한 거는 어 이거에 의해서일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것도 있죠. 높은 마진, 현금 흐름, 뭐 이런 걸 같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세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에 뭐 수요도 있지만 애널리스트가 봤을 때 마이크론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갈 거야라는 게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AI 수요와 타이탄 공급분에서 이제 수익성 회복이 가속화됐는데 또 하나 뭐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AI 폰에 대해서는 일단 뭐 D램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뒤에 엔비디아 그 영상 데일과 관련된 영상 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로젠블라트가 225를 불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메모리 사이클을 목격하게 될 거다. 그래서 HBM3E만으로도 25년까지 대부분의 D램의 구조적 부족을 주도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D램 상승 주기가 더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왜냐 HBM4까지 이렇게 그럼 HBM4는 26년에 이제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4까지 이어지면 D램도 거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뭐 그런 거고요. HBM4는 이제 이렇게 단을 12단까지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웨이퍼 용량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은 이제 AI 사이클에 힘입어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메모리 사이클이 클 수 있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메모리 월이라고 해서 메모리 벽이라는 건데요. 현재 보시면 GPT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파란 부분이 메모리 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머신러닝 모델이 쭉 이렇게 진화를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엔비디아 칩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모델 자체에 뭐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메모리의 벽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능력의 증가에 비해서 메모리 대역폭하고 용량의 증가 속도가 느려서 발생하는 어떤 병목 현상 같은 거죠. 그래서 뭐 CPU든 GPU든 뭐 AI 가속기 이거 다 합쳐갖고 그런 프로세서가 강력하게 이제 초당 더 많은 연산을 실행할 수 있지만
메모리가 이걸 못 따라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거나 뭐 저장할 용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대기했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또 더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건다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또 전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처리량도 감소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 이게 지금 더 늘어나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블랙웰 GPU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거죠. 왜냐면 메모리가 훨씬 이제 그 메모리 양도 많고, HBM 메모리 양도 많죠.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해지는 거. 지금 보시면 트랜스포머 크기가 2년 동안 지금 여기에 2년 동안 240배가 이제 올라왔는데 메모리는 단지 2년에 2배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따라 잡으려면 좀 많이 걸리겠죠. 엔비디아하고 AMD 이거 지금 그 AMD가 좀 쫓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위 말하는 여기 부동 소수점, 어, 이 부동 소수점과 관련된 이, 이 성능이 엔비디아 GPU를 못 따라간다. 최근에 뭐 그 PF4를 이야기하고 에잇을 이야기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건 뭐그 모든 부분에 좀 이렇게 작은 모델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MD GPU는 그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의 연산에 능숙하지 부동 소수점에는 능숙하지 않다. 뒤쳐져 있다. 그래서 이쪽을 본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쿠다는 뭐 좀 옛날 이야기죠. 쿠다와 관련해서는 쿠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AMD의 이제 ROCm 여기로 호환되도록 하려면은 하이피파이 이거 펄이라고 하는 이걸로 통해서 이제 변환을 하는데 이 변환을 해도 그 미세하게 또 조정이 필요하대요. 개발자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반 정도 되고요. 반은 개발자가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리소스가 너무 들어간다. 그래서 비용을 고려하면은 이런 그 변환하고 이런 불편함보다 그냥 조금 더 비싸도 그냥 그 엔비디아를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이제 그 AMD GPU는 오히려 이제 게임에서 그 성능을 인정 더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AI나 어떤 HPC 고성능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은 엔비디아 솔루션을 더 선호하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 버리는 쪽을 이제 주워 먹는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엔비디아 내부에서는 AMD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업은 스타트업 중에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주목하는 경쟁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그랩코어라고 하고 삼바노바 시스템, 뭐 에스페란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그 GROQ 그 그록이라고 해서 이거 한번 이야기했던 적 있었죠.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고 세세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어디 한 군데라도 선두로 좀 이렇게 나가고 치고 나가고 기술력이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인수 대상으로 이제 보면서 인수를 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경쟁으로 어떤 뭐 다른 이렇게 자기들보다 좀 나은 게 뭐가 보이면 인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낫다, 뭐 어디가 뭐 어플까다 그 스타트업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엑시 전략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래프콘은 어떤 회사냐? 지금 보시면 이 AI하고 머신러닝 워크로드의 그 가속기, 소위 말하는 이제 직접적인 경쟁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여긴 IPU입니다. 인텔리전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IPU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AI 연산을 하는 거라 직접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PU 아키텍처는 추론 쪽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GPU의 대안을 제시해서 차별화시키려고 한다. 그럼 뭐 괜찮으면 이제 인수해서 여기 거로 뭐 연구해서 뭐 만들어도 되겠죠.
자, 그럼 그 삼바노바 시스템이라고도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 이 데이터 플로우 에저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AI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라서요.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그 AI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거죠. 여기 이거를 에, 통합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뭐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화라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플로우 아키텍처라고 하는 특유의 이제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뭐 CPU나 GPU 기반 시스템보다 보다 효율적으로 AI 워크로드를 설계한다. 이런 그 엔비디아와 어쨌든 이렇게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에스페란토 테크놀로지는 요건 좀 다르죠. 여기는 암 기반이 아닌 리스크 비 기반이죠. 다들 아시는 뭐 암의 반대편에 있는 이제 오픈 소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여기에 매달리고 여기 이걸로 통해서 뭘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이런 그 AI하고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쪽에 이 리스크 V 기반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고요. 뭐 이걸로 잘 되면 뭐 CPU 만드는 데나 뭐 이런 다른 이것도 같이 뭐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요런 데도 지켜보고 있다. 근데 뭐 저번에 한번 시연하는 거 본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보시다 텐서 프로세서 TPU 소프트웨어 개발을 빨리 하는 거죠. 여기 되게 최소 지연 시간이라고 해서 그 LLM을 작은 모델에서 돌렸을 때 빨리 이제 응답하게 해주는 그 요소였기 때문에 요것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지금 언제든지 이제 그 현 상황에서 뭐 정말 오픈 AI만큼 커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뒤집을 만큼 갑자기 큰 뭐 새로운 걸 뭔가 내놓는다. 과연 이제 그런 게 있을까 당장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대로 좀 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이제 어제 그 어제 그 이야기 좀 그러니까 뭐 시장이 부러지고 AI가 뭐 그 소위 말해서 생산성이나 뭐 효율성 면에서 뭔가 그 제대로 된 걸 보여줄 수 있냐 뭐 없냐 뭐 이 이야기였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여기에 보이시는 MIT에서 이제 나온 자료죠. MIT에서 나온 자료인데 챗GPT를 썼을 때 평균적으로 라이팅을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뭐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시간 절약해주고, 글의 어떤 저거는 높여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less time, 시간을 이제 한 40% 정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웃풋 퀄리티, 결과물을 18% 좋게 줬다. 그러니까 실제 일단은 이렇게 해주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전기 분포로 봤을 때 이런 히스토그램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되죠. 상당히 한 두 계단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사용한 사람과의 이제 GPT-4 같은 경우에는 사용했을 때 상당히 뭐랄까요? 12.2% 정도 더 올라섰고 빨리 왔고 25.1%. 그다음에 GPT-4 같은 경우 퀄리티가 40%더 좋았다.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AI의 돌파구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고 AI가 과거에 이제 전기나 인터넷 같은 이제 혁신적인 범용 기술로서 향후 한 10년 이게 바로바로 뭐 지금 나온 지 1년 좀 넘어갔는데 한 10년은 기다려야 되겠죠. 어제 말한 인프라가 확실하게 많이 깔리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인터넷도 솔직히 뭐 바로 그 인터넷에 나오고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예. 지나고 나서 이제 주가도 버블을 거치고 나서 뭔가 이제 재편되고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5년, 10년 후에 얼마나 더 나을지를 상상해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누가 이제 최근에
GPT-4를 이제 써보시면은 무슨 논문, 특히 논문 같은 거를 이제 PDF 파일을 막 집어넣고 그냥 걔가 알아서 뭔가 이제 그 레퍼런스를 내달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절대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흐름을 알고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을 진짜 이렇게 핀포인트 찍어서 이렇게 잘 물어봐야 정말 결과물을 내놓는 건데 오늘 그 유튜브보다 그 HBM 저기 어디죠? 카이스트 박사님 뭐 HBM 관련 뭐 박사님 뭐 이야기하는데 뭐 HBM 이야기보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말하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신의 목소리라고 했어요. 신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나 단어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측해서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앞에 네. 단어를 뭘로 할지. 그러니까 그걸 신의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불러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요구해야 되죠. 그냥 그 소위 말하는 만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대충 던져주고 뭐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직. 그런 건 좀 더 당분간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